노유진의 정치 카페 Because it's 2015 2015년이니까요. 현지 시간 지난 4일이죠. 캐나다 신임 총리가 한 멋진 한마디입니다. 관련 뉴스 보셨죠? 여성과 남성 15대 15 반반 내각으로 불리는 남녀평등 내각의 구성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스틴 트리도 총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015년이니까요. 예, 사실 캐나다 세네가 성비뿐이 아닙니다. 장관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목이 그냥 거의 혁신에 가까운 그런 구성으로 지금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난민소녀 출신 무슬림 장관부터 인도 출신 시크 교도 장관, 장애인, 원주민, 게이 등등 장관들 하나하나가 캐나다의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아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랑하는 정치, 대한민국도 2015년인데요. 언제쯤 이런 정치가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우린 이런 거 부러워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린 이제 흑백 텔레비 시대로 돌아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2015년이 아니라 우리가 1970년이잖아요. 유신이잖아요. 유신 1972년. 네,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나셨어요? 이런 소식 그럼 참 그렇죠 좀. 요 며칠 비가 계속 와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말을 하면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비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님이 꾸준히 내리시네요. 네. 뭐 예, 아주 지난 주말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뭐 해갈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더라고요. 해갈은 어림도 없고. 예. 네. 그래도 좀 반가운 단비가. 가을에 참 보기 드문 만큼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훌륭하셔서 그런가 봐. 예, 노회찬 대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냥 지냈습니다. 어디 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어디? 중국 갔다 왔어요. 중국에요? 예. 무슨 일로요? 뭐 역사 탐방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전부터 약속된 거라 가지고 김원봉 우리 이번에 암살 영화 약산 김원봉 예. 그분이 이제 활동하던 그런 흔적도 보고 했습니다. 기록으로도 남아있더라고요. 의열단 약산 김원봉 이분 사진 보니까 참 미남이시에요. 또 생기기도 잘생기셨더라고요. 청와대에 들키면 안 돼. 또 좌빨만 찾아다닌다고 또 뭐라 그럴 거야. 예. 뭐 김원봉이 좌빨이면 우리 국민이 좌빨이 돼야죠. 뭐. 90%가 역사학자 90%도 좌빨이라는데 뭐 99.9%래요. 바람직한 현상이죠. 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 장현 씨 전화를 말씀 듣고 와가지고요. 오늘 또 75회 정치 깡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해일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여러분은 시외 갈 때 어떻게 가세요? 기차? 버스? 여기 택시로 더 편안하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외 장거리 운행 후 자기 사업 구역으로 되돌아가는 귀로 택시를 연결해주는 리얼 택시 이용해보세요. 전국 어느 곳이나 평균 30%에서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리얼 택시 승객용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833-8359번, 1833-8359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외 갈 때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언제든지 리얼 택시.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에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만 타임라인. 오늘은 여러 정치 뉴스가 있지만 야당만 좀 들여다보려고요. 예. 혼돈 속의 야당 또는 야당의 대혼돈 또는 백가쟁명. 이 주제를 잡은 거는 최근 여론조사에 이제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과반이 됐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야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그 반밖에 안 돼요. 예. 약 반 조금 넘는 수준.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예,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현상을 처리하게 된 데에는 야당 자체의 혼돈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오늘 타임라인은 야당을 두루두루 밟아보려고, 아니 뭐 발로 짓밟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답사를 한다. 예, 답사, 야당 답사. 근데 이제 야당이 원내 야당은 2개 있고 또 밖에 작은 야당들도 있는데 아직 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흐름도 있고요. 또 제1야당은 너무 큰 당이라 그런지 안에 당이 여러 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대혼돈 갈라지고 뭐 시끄럽고 다투고 이런 양상인데 딱 한 군데에서는 그 반대 흐름도 있습니다. 그게 이따 2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게스트로 모셔다가 뭐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정의당 통합 전당대회, 예. 통합 당대회 그게 11월 22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요. 이제 정의당은 좀 다른 데하고 합쳐서 진영을 키워나가고 있는 양상이고 새정치연합과 기타 세력은 4분 오열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아니 이게 뭐 우리가 정의당 팟캐스트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당 쪽부터 좀 살펴보려고요. 진중권 교수도 평당원이신데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아세요?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좀 봤습니다. 예. 예.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한번 지금 현재 저 정의당 통합 당대회 관련해서 예. 이게 제가 알고 뭐하고 통합하는 건지 우선 아세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노동당에서 그게 있었죠.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석연찮은 절차에 의해서 투표 자체가 이렇게 무산되면서 그러니까 통합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노동당에서 떨어져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가장 큰 세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 밖에도 왜 옛날에 김세균 교수님인가? 예. 그분이 하는 국민모험인가 하는 게 예.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노동정치연대라고 하나? 현장 노동과 활동가 조직이 있는데 그쪽도 한쪽 주체로 알고 있고요. 또 있나요? 정의당. 정의당 있죠. 이렇게 해서 네 주체가. 네 주체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현재의 노동당. 그전에 이제 진보신당 진보신당하고 사회당이 합친 그 노동당에서 진보 통합 주장하던 분들이 결국 이제 이게 당대회 소집이 안 되니까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4인 공동대표인데 나경채, 권태훈, 강상구, 여영국 공동대표 체제입니다. 네. 여기가 진보 결집 플러스라는 단체고요. 이 단체는 뭐 한 12개 광역시도에는 지역 모임이 있고 의제별 부문별 그 회원 모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가 노동정치연대라고 그래서 여기는 양경규 전 공로 그죠? 노 대표님 전국 공무원 노조 아니요 저기 공공노조 공공노련 공공노련 위원장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하고 이옥희 공동대표 체제예요. 여기가 이제 주로 현장 노동 활동가들 모임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 모임인데 여기는 김세균 교수가 상임대표고 신학철 공동대표가 계시고 손호철 정강정책위원장 등등 해서 이쪽은 주로 시민사회 계열이네요. 네, 지식인들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이제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 이 사자 네 주체들이 여러 달 동안 이제 대표자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10월 27일 날 이제 당명 대표 체제, 대의 체제 이런 중요한 사항들 10가지를 합의를 하고 각 단위별로 의결을 밟아서 이제 다 통과되면 11월 22일 날 이제 정의당을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통합당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노 대표님, 이 통합 방식은 어떤가요? 이게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법률적으로 보면 정의당을 토대로 해서 재창당하는 그런 거로 봐야겠죠? 예, 그렇죠. 뭐 이게 약간의 뭐 논란은 있었습니다. 특히 당명과 관련된 논란이 크긴 했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좀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방식 또 그런 수준의 통합 과정을 채택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정의당은 처음 창당할 때부터
우리가 완성이다. 우리 이 당을 키워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판단했다기보다는 한국의 현실상 다 모이지 못한 이러저러한 이 진보 정치 세력들을 모아내겠다. 그 일을 우리의 주요한 역할로 삼겠다라고 이제 진보기일집을 천명하면서 창당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원래 예고된 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찌 보면 현 단계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진보정당으로 모이는데 동의할 수 있는 세력은 다 모였다. 물론 동의를 아직 안 해서 안 모인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같이 하자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지 않고 있는. 그 원외에는 지금 노동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녹색당은 우리가 같이 하고 싶었지만 녹색당 일단은 당분간 뭐 그분들은 당번에는 표현도 안 쓰지만 일단은 자신들의 가치를 살려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11월 말에 정의당을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도부도 이렇게 새롭게 공동 지도부를 꾸리고 그리고 대의 체계 등을 이제 갖추는 방식으로 논란이 되었던 당면과 관련해서는 여러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선거를 정의당 이름으로 치르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뭐 그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라는 당명 앞에 뭐 하나 붙이기로 했어요. 이게 그거는 이제 수식어로서. 수식어로. 예. 총선 과정. 예, 총선을 치르는데 정의당 이름으로 치르는데 총선 기간 다만 이제 이 정의당이 중간에 여러 주체들이 합쳐서 좀 더 확대 통합된 정의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하나 앞에 뭐 옛날에 민주노동당 같으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붙이듯이 뭐 하나 이제 붙이기로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재창당 방식으로 된 거는 나머지 3주체가 정당법상의 정당이 아니어서 이게 당대당 통합이나 뭐 신설합당이나 이게 아니죠. 안 되니까 이제 정당의 법적 기초를 갖춘 것은 정의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재창당 방식으로 하겠다. 이걸 뭐 과거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고 글로 또 한꺼번에 다 이사가는 그 신설합당 방식도 있는데 똑같은 걸 하면서 이 비용을 많이 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당명은 좀 논란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총선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당명을 당원 총투표로 정하는데 기존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당명 개정 총투표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정의당이라면 사라지는 거네요. 확정된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당명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버리게 되면 그러면 못 고치게 되는 사태도 생길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합의가 좀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그 당명을 정하자는 쪽으로 합의가 된 거니까 이건 또 총선 끝나고 논의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럼 그러지 않아도 당내에서 뭐 3인당으로 바꾸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원래 정의당 당명을 채택할 때 사회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거의 5대5로 근소한 표차로 그렇죠. 예, 이제 정의당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따 2부에서 우리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시고 100분 토크할 예정입니다만 당대표는 어떻게 되죠? 노 대표님? 아, 예. 3인의 공동대표로 하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동대표 두 분은 이번에 새로 결합하는 3주체에서 두 분이 나오는 분을 내는 거죠.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결기구가 정당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보통 그 전에 보면 뭐 지분 다툼이다 뭐다 해서 좀 시끄러웠는데 이거는 이제 총선 때까지 공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침도 정해야 되고 선거 공약도 채택해야 되고 되게 이 대의기구에서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4개의 조직이 지금 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방식인데 어느 한 조직도 과반을 넘지 않는. 네, 이제 그런 좀 상호 존중의 원칙을 이건 쉽게 합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정의당 대의원 구성에서 기존의 정의당 당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9%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50% 미만이어야 되고 나머지 51%를 다른 3개 주체가 또 다 채우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반 정도는 또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남겨놓고
그 나머지 51%의 한 절반 정도를 3주체가 이렇게 채우기로 해서 총선 전에 구성될 대의원 그 구조에서는 정의당이 아무래도 다수가 되긴 하지만 운영은 굉장히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 적어도 과반을 넘지 못하니까. 예,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절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조직하고 집행 체계는 뭐 이제 각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상호 존중 원칙을 하고 지역 조직은 각 지역의 논의에 따라서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관심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통합 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공직 후보 특히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어떻게 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어요. 보니까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원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게 당원 투표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지자, 당원이 아닌 지지자 또는 국민의 의사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현행 정의당 당헌 57조 이거를 준용하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논의에 따라서 순전히 당원 총투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당원은 아닌 지지자나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일부 반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당원 자격이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정의당 당헌 당규에는 입당해서 당비 납부하는 등등의 당원의 의무를 일정 기간 한 분들만 유권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통합당대회를 치르면서 사실상 재창당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그 입당이나 마찬가지여서 이거는 이제 경과 규정 또는 예외 규정을 둬서 이번에 합류하는 3주체에 대해서는 아마 회원들에게 다 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의당의 통합당대회에 관련된 지난 시기의 진행 상황과 그 합의의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좋은 일이죠, 이거는. 예,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그 지금 통합되는 이분들의 그 세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들이. 예, 청취자들이요. 예. 그 정보는 노 대표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뭐 수적으로 보면은 당장에 그렇게 큰 어떤 이 정의당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지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좀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대표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런 이제 그간에 큰 차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역사적 과정이나 또 상황 때문에 이렇게 찢겨져 있던 부분들이 그 상황, 그런 어떤 분열적 상황을 갖다가 넘어서서 새로 함께 한다는 이런 어떤 분위기, 의기투합이 함께 더 많은 새로운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보따리 각자 풀어가지고 갖고 온 살림을 다 합쳐서 그게 커 보인다라고 전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앞으로 좀 과거의 어떤 진부했던 진보의 모습들을 극복한다면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의 어떤 그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둔 결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합류하는 어떤 당원의 숫자가 제일 많은 데는 진보 결집 더하기 진보 결집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현재의 노동당에서 통합을 추진하다가 이 안건이 뭐 당대회 소집이 안 돼서 나오신 분들, 여기가 제가 듣기로 한 1000여 명 넘는 걸로 들었어요. 각 지역에 계신 회원들이. 이분들이 다 이제 합류를 하시면 그렇게 당원이 조금 증가하는 게 나타날 것 같고요. 노동정치연대는 대중조직이라기보다는 현장 활동가 조직이어서 이분들 숫자는 진보 결집 더하기만큼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이제 현장,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 당원들은 거기에서 이제 좀 전략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당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임은 상당히 상징적이죠. 여기는 한 40여 분 정도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인데, 뭐 여기는 숫자가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몇몇 지식인들, 문화예술인들이어서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점에서 좀 플러스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의당 살림이 뭐 꽤 많이 불어나는
몸집이 커지는 형국인데 어떨까요? 이제 총선 전망도 그만큼 아무래도 밝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몸집이 뭐 그렇게 뭐 아주 이렇게 비대해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아니, 알통 한두 개는 붙은 거잖아요. 전혀 아니지. 예. 아직까지 사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지만 아직까지 그 뭐 진보 정당의 그 현실이라는 것은 녹록치 않은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그 중국 가서 그 1921년에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창당했던 중국 공산당. 예. 그 장소를 가봤어요. 아, 예. 그래서 가니까 뭐 기념관처럼 뭐 만들어 놨더라고. 상해 가장 번화가에. 예. 번화가에 돼 있는데 12명이 만든 당이 8,000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정반대로 간 경우들도 많은데 여하튼 이번 다가오는 총선이 이 사자 결집을 촉진시킨 배경인 건 분명합니다. 현실 정치니까요. 그러나 이 사자가 이렇게 흩어진 것보다 모이면은 의석이 몇 배로 늘어나느냐. 그런 어떤 기대를 과도하게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긴 농사 우리가 이제 뭐 그 1년생 어떤 그 뭐 곡식을 심었다기보다는 작물 심었다기보다 나무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장 총선 때문에 사자 결합이 촉진된 측면은 있지만 사실은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포석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살기 너무 고달픈 분들은 그거라도 나무가 빨리 크기를 바래요. 밑에 가서 다리라도 좀 쉬고 거기 기둥에 기대서 숨이라도 돌리려면 지금 너무 팍팍하니까요. 네, 뭐 그런 면은 있죠. 그 최근에 그 드라마 텔레비전에서 송곳 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6회까지 진행이 됐죠. 그런 분들은 진짜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모이기 쉽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많아질 때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땀은 열심히 흘리고 고생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이 당이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에 이것이 겉으로 보면 돌멩인지 보석인지 알기 힘든 상황이지만 모여서 갈고 닦겠다 이제 그런 거죠. 빨리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길게 보고 해야 되지만 드라마에 보면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사실 뭐 우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노조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런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예. 그 프랑스 사람 그 프랑스 놈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는 짓을 보면 와가지고 뭐 한국 사람은 노조를 가질 자격이 있네 없네 그런 쌉이지 뭐. 아 열받더라고요 진짜. 때려주고 싶죠. 네, 한 대 발로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 또 얘기를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면 또 맞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 하는 짓을 봐라. 이러면서 말이죠. 뇌물 주고 뭐 주고 그러는데 아까 그 말 딱 들으니까 뜨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좀.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적 배경이 그게 참여정부 때예요. 막 구사대 폭력이며 용역 폭력이며 이런 게 벌어지고 사람 잡아가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되게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보면서. 참여정부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이 아니고 그 인식이나 이런 게 되게 부족했고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거를 용감하게 좀 못했지 않나 이렇게 그 국가 운영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자책감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예. 저만 그런가? 예.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부분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회사가 또 프랑스에서는 덜 그래요. 또 그러기도 쉽지 않아. 근데 여기 와서는 또 그러는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비슷한 큰 기업들이 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또 따라하는 면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봐라. 나도 그냥 제대로 하고 싶은데 니네 나라 그 기업들은 다 그러지 않냐. 나도 걔네들하고 경쟁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라고 하고. 참. 야 근데 그 사람 정말 빨리 현지화됐더라. 아니 그 나라 기업들이 또 대체로 그래요. 그래요? 우리한테 그 저기 고속일자 팔아먹은 나라 아니잖아요. 떼제배. 예. 그 팔아먹을 때 얼마나 이 또 뒷돈 많이 줬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의자도 하나 제대로 못 고치게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그 와인이 망한 거예요. 그 나라 와인이 그 콧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와인이나 칠레 와인이나 뭐 남아공 와인이나 이런 데는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막 품종도 바꿔보고 막 노력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프랑스 와인은 니네 우리께 제일 좋은 거 우리 거 마시 이렇게 폼 잡고 있다가 안 팔려가지고 막 한 병에 2불, 1불 이렇게 폭락해서 그걸 뭐 와인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그런 데잖아. 그렇습니까? 네. 프랑스 와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원래 목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데. 원래 목적으로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 그 정의당 여하튼 뭐 길게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저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정의당이잖아. 정의를 세우는 당이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새정년과 기타 세력을 좀 답사를 해보려는데요. 이게 미리 제게 양해를 구하는데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정의당 지지자만 듣는 게 아니고 온갖 당 지지자들이 다 들으시잖아요. 보면 저기 정의당에서 하는 팟캐스트에서 새정년을 디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디스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 다루지 않았거든요. 이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다루는 거니까 뭐 다소 귀에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예, 편견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년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 보도는 워낙 많고 뭐 훈수도 워낙 많이 언론인들이 두고 있고 뭐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그 내부에 굉장히 다양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안철수 의원 얘기부터요. 최근에 강연 정치를 재개를 했습니다. 대학가 강연도 하고요. 뭐 간담회 이런 것도 하고 또 물갈이 주장을 과감하게 하면서 정당 혁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지난주 동안에 일어났던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관련된 보도들을 챙겨보니까 우선 11월 5일날에 뭐 이야기가 많았더라고요. 낮에는 국회에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은 물갈이를 요구하는데 정치권은 고기갈이만 한다. 그러니까 물을 가르라고 했는데 물에 노는 고기만 간다는 거예요. 물은 제도 문화 관행이고 고기는 사람이다. 썩은 물에서는 좋은 고기는 금방 죽고 썩은 물에서 할 수 있는 고기만 산다. 지금 소선거구제가 바뀌지 않는 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바꿔도 똑같다. 올해가 선거제도를 바꿀 동력이 드물게 생긴 기회인 만큼 조금이라도 낮게 바꿔야 된다. 거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 근데 이 뭐 물을 갈아야 되는데 정치권은 고기만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판을 갈아야 되는데 불판을 갈아야 되는데 왜 고기만 바꾸냐. 제가 10수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근데 저는 그 얘기야 뭐 꼭 저만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뒤에 얘기가 지금 선거 제도를 국회의원 300명 다 바꿔도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는 소용이 없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그 선거제도 정치개혁 이번에 국면에서 진작에 했어야죠. 진작에 했어야죠. 지금 다 끝나가니까 왜 이 얘기하는 거죠? 뒷북 전문이신가 이분이?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얘기도 참 처음 듣는데 그 전에 주로 한 얘기는 국회 술을 줄이면 된다고 했던 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소선거구제를 뭘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간혹 중대선거구 얘기는 하지 권익권 비례대표제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 이분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이런 얘기를 했어도 될까 말까 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때의 지지율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니 땅을 찌르고 있죠. 내가 하는 얘기나 뭐 차이가 뭐야 이게. 아니 근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은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이제 국회의원 그 인원수를 줄이자고 했거든요. 예. 낮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날 11월 5일 날 밤에는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요. 우리도 정치할 때 많이 가던 집인데 우리 녹음실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새정치연합의 소위 비주류 의원 또는 비노, 반노 의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 8명하고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뭐 다시 문재인 대표 사퇴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그 면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김영환, 안산이죠 지역구가, 강창일 제주시고요. 김동철 광주 광산구, 노웅래 서울 마포, 문병호 부평이에요 인천, 권은희 광주입니다 그죠? 이 국정원녀 사건 때 했던 최원식 여기 인천인가요? 예. 그 황주홍 여기 전라남도입니다. 이렇게 8명하고 회동을 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데 이 저녁에 만난 8명하고 낮에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하고는 완전 반대거든요. 어떤 의미세요? 이분들은 소선거구제 바꾸는데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당 혁신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는데도 일말의 관심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낮과 밤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좀 헷갈려요 보면서. 혹시 두 분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뭐 해석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선거 제도를 바꾸자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의원수를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니 소선거구제 얘기를 한 거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거나 독일식 제도로 하거나 이런 거죠.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때 선거제도 바꾸자는 얘기를 안 했죠. 예. 당대표 바꾸자 그랬죠. 당대표 바꾸자 그랬지 진짜.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당대표 바꾸자는 사람들하고 만난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저녁에 만난 8명은 문재인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거의 공통점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명분이죠. 예컨대 선거구제 정치개혁하자 제도 바꾸자는 명분이고 실제로 이거 근데 구체적으로 제안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은 무슨 제안을 정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아주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은 전혀 없고 상징적으로만 띄워놓고 만난 분들은 사실은 그거잖아요. 대표 물러가라 같이 얘기할 사람 만난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연결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걸 선거구제 어쩌고저쩌고 정치개혁을 빌미로 해서 당대표 물러가라 그런 지금 기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어느새 곡이 된 거 아닌가? 오래됐다고 봐요. 고기. 예. 예? 고기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와중에 이제 노원병에 노 대표님 지역구입니다. 원래. 여기에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이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참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젊은 친구가 막 방송이란 방송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이런 예가 과거에 있었어요?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법적으로 더 이상 방송 출연을 할 수 없는 시점까지 나오라는 모든 방송에 무슨 예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사까지 이런 예가 과거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수밖에 지금 없죠. 사실은 옛날에 비대위 했던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몇 년 전 얘기고. 아니 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야? 예. 아니 난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뭐지 이게? 그게 지금 그 종편들 주로 예. 종편들하고 이제 정당, 집권당, 지도부, 청와대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10몇 개의 동시 출연자를 갖다가 교체해버리는 예.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했다고 뭐 그런 판이니까 이런 식으로 온갖 그 기회를 다 활용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아니 뭐 내가 보니까 뭐 소위 막 머리 좋은 남자들 나온다는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무슨 썰 푸는 프로그램도 나가고 또 무슨 이상한 막 떼거지로 앉아갖고 뭐 정치 논평하는 이런 데도 나가고 뭐 무슨 뭐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프로도 나가고 안 나가는 프로가 없어요 보니까. 이거는 야 이 치사와 예능을 좀 넘나들고 있는 건데 이건 진짜 아마도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새누리당에 자기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든 자기 지명도를 올리고 그 지명도를 이용해 가지고 출마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하여튼 새누리당에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그 반칙과 특권에 익숙한 싹수가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남는 질문은 새정치연합 안에서 안철수 의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 안철수 의원이 우리 정치의 발전 또는 정치 혁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뭐가 남아있나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하고 이준석하고 거의 반반이에요. 어떻게 이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조사를 보니까. 그 새누리당의 힘이지 뭐. 뭐 노 대표님은 이 동네 사시는데. 예. 아니 이제 이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저기 여기에 이제 노 대표님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야권표가 뭐랄까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해봐야 하는 거지. 근데 노 대표님은 뭐 당에서 명하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예, 그렇죠. 아니요. 그때 뭐 인터뷰 와중에 어떻게 어디 출마할 거냐 해서 우리 당의 어떤 특성과 다른 당보다 의석도 적고 또 저의 어떤 또 위치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제가 어디 가고 싶어서 가고 이기보다는 당과 의논해서 당에서 또 희망하는 대로 조직이 원하는 대로 그게 좀 힘든 곳이라도 가야 되는 게 제 팔자가 아닌가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노원병이 되었던 다른 데가 되었던. 어디든 뭐 그래서 가라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에서 노원병 가라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노원병이야 제가 뭐 당선도 됐지만 노원병은 제가 한 번 당선되고 한 번 낙선한 곳이에요. 뭐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고 또 낙선될 때는 처음에 이제 제가 좀 잘 나갔는데 여론조사 9번 다 이제 제가 1위로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후보가 결국에는 43%를 얻고 저는 40을 얻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15%를 얻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해서 졌던 아픈 기억도 있는 것이고. 그 지난번 총선 때는 단일 후보로 나갔을 때는 60% 넘게 득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단일 후보로 나갔을 때는 제가 58인가를 얻었는데 그 뭐 출구조에서는 60% 넘어서 서울에서 뭐 1위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살면서 여기 있는 저는 유권자분들에 대한 애정은 강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이제 좀 가슴 아팠던 거는 뭔가면은 물론 이제 저희 잘못도 컸겠지만 제가 낙선했던 그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이 뭐였냐면은 하버드 나온 사람이다, 후보가. 그래서 홍정욱이었죠.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매년 100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게 국회의원 제1공약이었어요. 그건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사전.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 이번에 종편에서 보니까 내년 선거를 전망하면서 노원이 원래 그런 곳이다. 욕망의 도시고 하버드 나왔다 하면 아줌마들이 깜빡 죽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하버드 나온 사람이 나오면 이길 것이다. 저는 이거는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 들어요. 안철수 박사는 하버드에서 공부 안 했나? 자, 안철수 좀 안타까워요. 그죠? 예. 인기라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방송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데 장미희 씨가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인터뷰를 어느 잡지에 하는데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인기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인기가 몰려왔다가 사라지더라. 멋있죠.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인터뷰를 씨가 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생각이 그냥 깊어지셨구나 이분이 그런 느낌 있었는데 진짜 좀 허망하죠. 안철수 바람 재행무상이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기가 뭐 갖고 있는 컨텐츠를 좀 이렇게 풀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좀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을 때 그걸 풀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기다렸잖아요. 내놔봐 하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철수 의원에게 남은 역할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기 어렵고 그냥 퀘스천 마크로 조금만 더 남겨놔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 새정년 새정치연합 관련해서 나온 보도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한 게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보도예요. 뭐 얘기 들으셨죠? 예. 무슨 얘기 인상에 남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손학규 씨에 대한 보도 중에? 뭐 다시 뭐 정치 복귀를 하기 위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사실관계를 소개하면요. 이 강진 칩거가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강진 토굴이라고 그러는 토굴이 아니고 그냥 시골 집이에요. 거기 이제 부부가 다 여기 이제 사신 지가 벌써 한 2년쯤 되나요? 예, 네, 그쯤 된 것 같은데 10월 말 11월 초에 걸쳐서 이분이 한 열흘 동안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데 방문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유명한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요. 강연 제목이 한반도 통일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고 11월 4일 날 귀국을 하니까 인천공항에 기자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정계 복귀하시냐고 이제 뭐 물어보고 교과서 뭐 국정화 문제 어떻게 보냐 이랬더니 교과서 문제는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 그다음에 칩거 정계 복귀 뭐 이런 강진산이 너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손학규 전 대표가 아직 중앙아시아 순방 중이던 11월 2일에요. 여기도 이제 여의도에 있는 중식당인데 아까 안철수 의원이 비주류 8명을 만난 식당하고 같은 식당으로 추정돼요. 여기에 전남지사를 하는 이낙연 씨가 아마 밥을 산 것 같은데요. 이게 도지사가 판공비로 이런 거 사도 되나 몰라. 업무 추진비로. 이 모임에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쭉 읽어드리면 김동철 또 나오네 여기. 신하경, 양승조, 오재세, 조정식, 우원식, 이찬열, 이계호, 임내현, 최원식 이렇게 의원들이에요. 이게 한 10여 명 되죠. 최원식 의원은 또 겹치네요. 최원식 의원도. 예, 그 김동철, 최영식, 최원식 이런 사람 겹치죠. 그다음에 동아시아 미래재단 송태호 이사장 이라고 이제 여기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손학규 대표의 약간 싱크탱크 역할을 하나 봐요. 그다음에 전 의원들이 몇 명 왔어요. 김유정, 서종표, 전혜숙, 최영희 전 의원. 이분들이 아마 그 손학규 씨가 그 전에 당 대표를 할 때 비례대표를 했던 분들인데요.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김병욱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분은 옛날에 손학규 씨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되었던 그 지역의 젊은 원외위원장입니다. 이렇게 18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한 모임에서 건배구호가 죽으나 사나 손학규 요 비슷한 의미의 건배구호가 난무하는 모임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손학규 씨가 다시 정치에 복귀할까 안 할까 어떻게 보세요? 뭐 하지 않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손학규 씨 보도가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를 흔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주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흔들어도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대권 후보가 없다. 그렇죠. 그때 이제 손학규 정도면 내놓을 만한 카드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도 뭐 사실 강진 들어서 칩거하는 거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제스처지 뭐 영원히 살겠다는 제스처는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거라면 아파트 좋은데 편한 데서 사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정돼 있었던 거고 지금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방향은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이제 이분은 은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기 은퇴를 은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과 같은 이제 뭐 원오브댐 또는 n분의 1 식으로 참여를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참여 조건은 현재의 선수들이 다 아웃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타이밍은 군부는 지금부터 떼고 있지만 타이밍은 총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되더라도 그렇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손학규 씨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저는 정계 은퇴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정계 은퇴 선언만 했죠. 왜냐하면 저도 정계 은퇴 해봐서 아는데요. 내가 좀 더 일찍 했죠. 조금. 난 너무 젊어서 정계 은퇴한 것 같아. 정계 은퇴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이 그 전에 정치인은 공인이니까 공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의전들 이게 없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계 은퇴하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무조건 안 굽신거려도 되고요. 나의 일정에 대해서 보도자료 안 내도 되고요. 옷차림에 신경 덜 쓰고 얼굴에 분장 안 해도 돼요. 카메라 없으니까. 그다음에 내 살고 싶은데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를 살면 돼요. 근데 이분이 해피지면 왜 강진 시골에 그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에 들어가서 그 불편한데 허름하게 있고 왜 그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살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 영원히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연극에서 이제 1막이 막이 내린다고 연극이 끝난 게 아니에요. 2막이 있는 거고 2막은 무대 세팅이 달라지는 거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해피를 왜 강진일까요? 강진이었을까요? 잘 택한 거죠. 그렇죠. 그 전에 강원도 춘천에서 해봤는데 강원도 춘천은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아니 관심은 있지만 그 공간의 상징성이 이 새정치연합이라는 이 정당의 여러 역사성과 비교해 볼 때 의미가 덜한 거예요. 그 해필이 왜 전라남도 강진을 택했을까? 이게 저는 편한 집을 놔두고 전라남도 강진에 이른바 토굴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쓰러져가는 시골집에 들어가서 산 것 자체가 정계은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죄지어서 귀한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학규 전 대표는 원래부터 정계은퇴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따라서 그 정계은퇴 선언만 있었던 거지 사실상 정계은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남은 거 아닐까? 그걸 확인하는 절차만. 근데 노 대표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진중근 교수 말씀처럼 이 18명의 정치인들이 막 여의도 식당에 모여서 건배구호로 막 하고 이 언론에 막 손학규 복귀설이 막 퍼지는 이거는 물론 그 현재 새정치연합 비주류의 문재인 대표 흔들기의 일환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 나서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기존 선수들이 다 아웃되어야 복귀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비군이 너무 많아요. 문재인 대표가 아웃되더라도 안철수 씨 있고요. 안철수 의원이 아웃되더라도 박원순 시장이 언제든지 등판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다른 대안들이 있을 때는 서울시장으로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다른 대안이 다 사라지면 이건 지금 지지율 2등인데 1, 2등 다투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원순 시장도 정치인이지만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에 있는 분들이 일정하게는 좀 아웃되는 상황이 되어야 그런 분들도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손학규, 박원순 양강 체제로? 아니 뭐 꼭 그렇게 이렇게 경직되게 볼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의 등장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 체제의 붕괴. 그 안철수 의원의 재기 실패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그렇죠. 그다음에 박원순 의원의 박원순 시장의 등판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이라면 손학규 씨가 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매력이 있어요? 솔직히? 무슨 매력이 있어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국민이 아니어가지고. 왜 국민이 아니세요?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맨날 국민의 뜻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나름대로 손학규 씨가 이제 이미지 구축은 좀 했잖아요.
저는 이거 잘 안 되리라고 봐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 이 격언을 선배 정치인들이 암송하던 격언인데요. 그 4번씩이나 대선에 도전하고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와서 분당을 하고 창당을 하고 이렇게 하고도 대통령이 되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특수한 경로 의존적인 역사성이 있어서 그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아무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손학규 전 대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하셔봤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근데 그런 거는 가능하잖아. 예를 들어가 손학규 이분을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일단 당대표를 만들거나 대선 후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대표를 만들거나 그런 다음에 이른바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을 그 주재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 그 좋은 거는요. 좀 그 은퇴해가지고 연금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은퇴했는데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더 싸구려 일자리 찾아 나서고 하는 그런 그 노인들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근데 뭐 그런 욕심도 있지 않겠어요? 약간 뭐 킹메이커 역할? 아니 이제 그런 거는 다 졸업하셔야지. 그만큼 뭐 연륜이 있으시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젊은 나도 한번 은퇴하면 이렇게 지냈는데. 아니 당위와 사실 중에서 당위는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여하튼 이 흔들기 문재인 대표 체제 흔들기하고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요. 예, 손 대표는 인품이 좋은 분이고 그런 분인데 안타까워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 그다음에 새정치연합 내부에 있지는 않은데요.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분인지 밖에 있는 분인지 좀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천정배 신당. 예. 일단 형식적으로 밖에 있죠. 예, 근데 천정배 의원이 혼자인데 아직 당도 없고 근데 야권 지도자 반열에 올랐어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국정화 반대할 때 그 문재인 대표하고 심상정 대표하고 이분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 예, 야권 지도자 연석회의. 비례가 안 맞는다, 시메트리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어느새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비대칭적이긴 뭔가 한데. 비대칭적이다. 그 어떻게 봐야 돼요? 이분이 지금 당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 근데 뭐 정치라는 것은 그 한시적으로 그 어떤 포지션이 주는 효과라는 게 이제 때로는 강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뭐 이분이 갑자기 무슨 반열에 왜 올라왔느냐 의아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올림으로써 문재인 대표가 득을 본 게 또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또 커서 가능해졌던 상황인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걸 보죠? 그게 이제 심상정 대표가 제안해서 그게 만들어진 건데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둘이서 그걸 만들려니 그 새정치연합 안에서 저 조그만 당 대표하고 우리 큰 당 대표하고 무슨 둘이서 뭘 하냐. 그 둘 가지고는 연석회의나 뭐 협의체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어렵잖아요. 아이고, 3명 이상은 돼야 뭐 모임을 만들지. 둘이서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그 당 안에서 새정치연합 안에서 당을 나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당대표 내려오라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나간 사람가 뭔가를 도모하는. 그렇지. 국민적 관심사를 같이 도모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제 입지를 더 협소하게 만드는 그 대응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상정 대표가 잘 캐치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천정배 대표 의원은 자기가 야권 지도자 반열에 3인 협의회에 올라가니까 좋은 거잖아. 그렇죠. 본인도 좋고. 네, 문재인 대표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야권 연대를 하고 싶은데 정책 연대를 심상정 대표하고 둘이만 딸랑하려니 모양새도 그렇고 그림도 잘 안 나오고 또 안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천정배 의원을 딱 끼우니까 우선 3명이 되면 섭단지도 발이 3개면 안정이 되잖아. 예, 그런 효과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천정배 신당이 잘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면서 연내 출연할 가능성이 적다. 예. 그 이삭줍기를 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가 이제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공천의 20% 현역을 무조건 자르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혁신안에 따르면. 그래서 이삭을 주려면 그 과정이 진행될 때 임박해서 창당을 해야 되니까 12월 중에 창당하기 어려울 거다. 네, 추수를 해야지 이삭이 떨어지고 이삭이 떨어져야 죽죠. 네, 나머지 집이 추수를 해야 이제 이삭이 떨어지니까.
그랬는데 역시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뉴스들 중에 몇 개를 챙겨봤더니 이 천정배 신당이 어떻게 돼가나 해서 지역 언론까지 다 챙겨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가 포착이 되는데 우선 10월 30일 날 이것도 여의도네. 정운찬 전 총리하고 만났어요. 천정배 의원이 2시간 동안 만나서 신당 참여를 제안했는데 잘 되시기 바란다. 거절했다는 네.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 일주일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 사실이. 그래서 정운찬 총리한테 대시했다가 뺀지 맞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수도권의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1,500명이 탈당해서 천정배 신당에 간다 하는 어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문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싫은 어떤 C일보인 것 같다. 뭐 느낌이. 지어진지 C인지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여기가 있는데 이게 서울시 의원인데 전 서울시 의원 김종구 씨가 중심이 되어서 참 애달프죠. 신당을 하는데 이런 정도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고 소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지역의 언론을 챙겨봤더니 장세환 전 국회의원 이분이 지난번에 불출마하고 안 나왔던 사람이죠. 이분이 주도하는 전북희망연대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라북도 지역의 교수, 변호사, 정치인, 전현직 언론인들을 상대로 천정배 신당에 참여할 사람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 이런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을 하면 잘 안 되고 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좀 월척급의 정치인들이 포함된 천정배 신당 합류 흐름 이게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장세환 전 의원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강연하면서 한 발언을 보니까 11월 내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창준위를 구성하고 12월에 창당한다 이렇게 일정표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11월 오늘이 9일인가요? 아직도 지금 창당 발기인 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연내에 천정배 신당이 구성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 발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발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옛날에 그거 들으니까 발기인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기인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세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는 거예요. 천정배 신당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른바 의원급들이 현역 의원급들이 하려면은 떨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삭들. 그러니까 이 참 현재 야권 상황이 물론 이제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예. 어디서 되는 데가 없어요. 예, 창당도 못하고 탈당도 못하고 맞아요. 복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지도부가 완전히 사퇴도 못해. 사퇴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사퇴를 못하고 안철수 의원은 바람을 못 일으키고 손학규 대표는 복귀를 못하고 천정배 의원은 신당이 안 되고 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힘의 균형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적 균형. 그런 것 같다. 예.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고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의 타협.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타협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타협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통합 선대위가 구성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 정의당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새정치연합이 정의당이 지금 통합 당대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박주선 신당, 천정배 신당, 또 박준영 전남지사가 하는 박준영 신당 이제 이 당들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김민석 전 의원이 또 활약하고 있는 민주당 지금 법적으로 당명이 이런 당들을 다 받아가지고 통합당대회를 하는 거야. 그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하고 문재인 대표는 사퇴를 하고 천정배 신당이 제일 세가 크니까 천정배 당대표 나머지 박주선, 김민석 뭐 또 누구죠? 박준영 이런 사람을 공동대표 이렇게 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리고 대선 후보는 정계복귀하는 손학규 대표. 이러면 정권교체 할 수 있나?
이게 덧셈 정치 아니에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아니 뭘 더하느냐 그에 따라 다르죠. 아니 지금 덧셈 정치 덧셈은 숫자를 더해야지 그 숫자 아닌 것까지 더해버리면 그게 그러니까요. 더해지는. 그러니까 음수를 더하면은 아니 지금 비주류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이제 아마 그것을 국민들이 좋아할까의 문제도 있지만 또 문재인 대표 측에서 그걸 또 안 받아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성사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죠. 이런 거죠. 당 대표는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아니었지만 당 대표 하지 마세요. 였는데 이제는 당 대표 하세요. 근데 권한은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제 타협점인데. 그게 또 원활히 잘 되면은 또 그런 것도 올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문재인 씨는 사퇴할 것 같아. 아니 정권 교체가 그분들의 목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왜 잘못된 가정을 잘못된 가정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진짜. 아니 나도 이렇게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러면 통합이 다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정권 교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못하는 거지. 이분들 뭐 생각이라는 게 정권 교체는 그 다음 문제고, 자기들 자리 보전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 거죠, 이렇게. 여하튼 천정배 신당은 무슨 박준영 신당, 박주선 신당과 마찬가지로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뭐 되는 게 없어요. 이쪽은 진짜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대권 예비군. 예비역 장성이에요. 아직 미입대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 아직 훈련소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 비슷해요. 여하튼 언제든지 등판할 수 있는 이제 대선 후보인데 지지율도 그렇고 현재 위치도 그렇고 그렇지만 등판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원순 시장도 뭐가 잘 안 돼 지금. 뭐가 안 되냐 하면 뭐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 만드는 사업도 경찰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미취업 청년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 활동비 주는 청년수당 이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막 이래서 또 안 되고 있고. 서울시 브랜드 교체해서 아이서울유라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막 엄청 그 호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이따위 걸 만들어야 되고 시끄러워요 지금.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고 있어. 박원순 시장도.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보면 뭐 좋은 게 없고요, 지금. 다 이제 누구를 고소고발했다, 뭐, 누가 시위를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로 이런 뉴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흑색 선전들 많죠. 예,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 뉴스를 챙겨보면 새누리당이 집중 타격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보기로는 안철수 바람은 끝났고 문재인 대표는 흔들리고 있고, 예, 그 새정치연합 안에서 끝장낼 것 같고, 자기들은 박원순만 조지면 된다. 조지면 이게 끝장을 내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쪽으로 타겟을 이동시켜 가지고 집중타를 지금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견디다 못해 가지고 지금 맞대응을 하고 나왔는데, 그 아들 박주신 씨의 병력 의혹 이거를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세브란스에서 공개 신금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용석 씨가 이걸 계속 퍼뜨리고 있어서 어지럽도 넓지. 지금 그 도도맘 남편하고 걸려 있는 자기 소송이나 제대로 하지 지금 이 와중에 계속 그 퍼뜨리고 있어가지고요. 1억 100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박원순 시장이 냈습니다. 100원은 또 뭐야? 100원은 1억을 내면 단독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요. 네. 1억 100원부터는 합의부로 가요. 민사.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합의부에서 나온 판결이 단독 판사의 판결보다 좀 더 이제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앞에서 뭐 병역 기피했다고 그러고 뭐 무슨 서울시를 무슨 소돔 고모라 만들려고 그런다고 뭐 동성애를 부추기기 위했다는 등 이렇게 막 스피커 틀어놓고 깨끗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이거는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해가지고 시청 500m 안에서는 이제 못하게. 저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죠. 꼭 광신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 없겠죠. 광신적으로 보이는 분들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새정치연합은 서울시당에 박원순 지키기 특별 대응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가 명예총재를 했던 미래희망 여의도 포럼이라는 이상한 단체가 있고 또 새누리당 소속 의원실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 박원순 씨에 대한 시장에 대한 루머를 막 확산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부친이 친일을 했다는 둥, 뭐 부인하고 별거 중이라는 둥 이런 식의 온갖 그 소문들 루머를 막 퍼뜨리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모두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악의적 정치 공작으로 규탄하면서 루머 유포자들에 대해서 이제 민형사상의 고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을 집중 타를 가하고 있고요. 자, 박원순 시장 지금 새누리당이 타격 목표로 여기를 정한 거는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인데 이 새누리당의 이 판단 이게 일리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 다뤄보려고. 저는 그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박원순 시장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요?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게 워낙 무리한 그 뒤집어 씌우기이기 때문에 씌우고 또 그 내에서도 폭넓게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공개 신검을 이재식으로 박원순 시장의 앞가림을 좀 방어막이 되어 주고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된 루머는 다분히 새누리당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 보호용으로 물타기용으로 이제 나오는구나. 그런 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 뭐죠?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 요새 뭐 그 자식 내지 사위들 문제, 그다음에 그 아버지 친일 문제, 그 등등의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만 친일했냐 이런 거죠. 니들도 친일했다. 이제 그 문제 한번 다뤄보죠. 그러면 이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표 뭐 또는 야권의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조상들을 걸어서 공세를 가하는 카톡 메시지가 지금 엄청 돌고 있죠. 혹시 보셨어요, 그건 노 대표님?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안 봤습니다. 저한테까지는 안 왔어요. 저는 스마트폰 안 쓰는데 그 게시판 같은데 자기 어머니가 받은 카톡이다, 뭐 누가 친구가 보내준 카톡이다 이러면서 그 퍼다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매우 조직적으로 세월호 때처럼 뭐 돈을 뭐 돈 줘도 뭐 돈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둥 이런 카톡 퍼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 카톡 메시지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우선 박원순 시장 거부터 볼까요? 이 내용이 뭐냐? 박원순의 아버지 박길보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징용 보내고 젊은 처녀들을 위안부로 보낸 일본 보국대 직원으로 7년이나 근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냥 허위사실이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봐도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박 시장은 부친이 박길보 씨고 이제 모친이 노을석 씨예요. 이 두 분의 2남 5녀 중에 이제 7남매 중에 6번째예요. 근데 그 영문 홈페이지에 그 일본으로 보내졌다 sent to Japa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제시대 때. 해방 직전까지 보국대에 끌려가서 고생했다. 이게 보국대라는 거는 저거잖아요. 징용된 사람들을 보국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이제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반포를 하고 태평양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이제 노역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철도, 도로, 비행장, 이게 소위 인프라 건설을 하는데 동원을 했고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이 보국대로 동원된 이제 조선인들이 일본 본토, 사할린, 저기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끌려갔는데 총 75만 명 이상이 이 보국대로 끌려갔었습니다. 이게 징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원순 시장의 부친이 징용을 갔다 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무슨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되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새누리당이 공세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 쪽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좀 이제 해명 내지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이걸 왜 공세를 하는 거죠? 사실 여부와 달리 무관하게. 이게 제목이요. 이 카톡 메시지 제목이 친일 자손 의원이라는 제목으로 그 돌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친일했던 사람. 그럼 친일 자손인데 왜 그러면 새누리당에 안 오고 새정견에 간 거냐? 여기는 야당만 있어요. 야당 의원들만.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려면 왜 새누리당 안 오고 야당 갔냐 이렇게 비판해야지. 여하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재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흥남 농업계장으로 친일 공무원이었고 6.25 전쟁 때는 북괴군 상좌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게 가지를 쳐가지고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거제도에서 태어난 거다. 요런 설명을 덧붙인 또 블로그 글들도. 예. 포로가 애를 낳았어. 자유로웠나 보죠. 예. 성생활의 자유를 마음껏 보장해줘. 저기가 이제 전쟁 끝나고 태어났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53년생이거든. 근데 이제 이건 사실관계는 어떠냐 하면 문재인 대표의 부친은 문용형 씨예요. 이 문용형 씨는 192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해방될 때가 24살일 때죠.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북 이제 그 함경도 흥남시청 공무원이었던 거는 맞고요. 그 농업 담당 공무원이었고요.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겠죠. 나이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 됐는지 이제 해방 후에 공무원이 됐는지는 조금 불확실해요. 근데 그 문재인 대표가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49년생이에요. 누나는 49년생이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둘째인데 53년생이니까 이제 그 전쟁 기간에 지나고 나서 이제 둘째를 낳은 거죠. 이분은 문용형 씨는 1950년 12월 23일 날 그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고 그 1.4호 때 나중에 흥남 때 그때 이제 많이 피난민을 실어 날랐던 큰 배예요. 여기에 맏딸이 젖먹이였는데 맏딸을 안고 이제 피난을 와서 그게 이제 부산 거제 방면으로 피난민들이 왔기 때문에 그때 거제도에 피난을 와서 자기가 이북에서 공무원을 한 사람이라는 경력으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뒤져본 정보로는. 그래서 뭐 북괴군 상좌라는 건 택도 아닌 얘기고 일제시대 때 흥남의 농업계장으로 친일 공무원이었다. 이것도 좀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젊은 일제시대 때 공무원 시험 이제 머리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흥남에서 유명한 수재였다고 그러니까 공무원이기도 했고요. 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해 본 내용인데 여하튼 일제시대 때 친일 공무원이었고 6.25 전쟁 때는 북괴군 상자였다.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날조한 거를 쭉 야권 의원들 완전 날조한 것도 있고 좀 과장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뭡니까?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아직. 이제 유시민은 백부는 일본국 면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국 면장. 부친은 일본국 교사. 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은 다 일본국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으면 다 일본국 면장이에요. 아무런 직업이 없었으면 일본국 신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국 실업자네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1930년대 말에 그 우리 본적지인 경주 내남면 면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을 하셨더라고요. 1년을 했다 이제 공출이 막 그때 강제 공출이 시작될 때여서 식량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는 그때 우리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 한 분이 만주에 있었는데 이제 일본 전쟁 지니까 들어오라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직접 가서 1943년도에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면장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군정 교원 채용 시험에서 이제 대학 교원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대학 교수로 나가지는 않으셨어요. 평생 이제 한학을 하신 분이니까 대학 교수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면서 평생 살았던 한학자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로 안 나간 거는 내가 일제 때 면장도 했는데 뭐 그런 데를 나가냐 이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1940년대 42년 43년 그 무렵에 그 만주국 통화현에 국민우급학교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학교하고 우급학교, 국민우급학교로 이원화해서 소학교는 일본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니고 국민우급학교는 거기 이민간 이주해간 조선인하고 만주 사람들 자녀들이 다닌 학교였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정식 교사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교사 만주국이라는 데가 뭐 정식 교사 자격이 있는 데겠어요. 여기서 교사를 한 2년 하셨더라고. 그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일본국 면장, 일본국 교사 이런 식으로 쭉 이력을 달아서 니들도 다 친일 자손인 게 왜 김무성 그러니까 물타기 하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톡 받아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제 그중에는 일부 사실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 완전 날조한 것도 있게 섞여 있으니까 다 그러려니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연좌제가 없는 나라잖아요. 예. 아버지가 친일을 했건 뭐를 했건 할아버지가 뭐를 했건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조상이 친일을 한 문제에 대해서 이걸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모가 친일했든 안 했든 그건 뭐 그 부모 책임이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문제는 뭐냐 그 부모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부모의 친일행위에 대한. 부모의 친일행위. 물론 사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친일했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니까 옹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분이 공직을 맡을 경우에는 자신의 그 사적 관점 때문에 공적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무성 대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버지가 친일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거 더 나아가가지고 잘했다고 애국지서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자기가 어떤 사적 감정 때문에 사적 해석을 가지고 공적 역사에 대한 공적 해석을 갖다가 지금 무력화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 공인의 역사관과 철학은 당연히 검증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고 그걸 또 주요하게 놓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자기 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그게 설사 자기 아버지 엄마가 독립투쟁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자식이 머릿속에 과거에 이렇게 친일 매국 행위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가 한 일을 대를 물러서 뭐 책임을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오히려 우리는 연좌제 반대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본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 이거죠. 그걸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가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부모의 경력보다는 그걸 옹호하는 본인의 현재 생각이 문제가 된 건데 그걸 자꾸 문제 삼으니까 우리 부모만 했냐 이런 식으로 너희는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상의 친일 행위를 은폐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식으로 꾸미는 거는 조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은 민족을 팔아먹은 걸 정당화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공권력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면 되죠. 예컨대 이제 이 친일 의원 자손이라는 이 카톡 메시지에 이제 인천 부평에 홍영표 의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중추연 참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홍영표 의원이 얘기를 했죠.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한 거 맞고 이러이러한 친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손자로서 되게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똑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친일 인명사전 편찬이나 이런 데 참여를 했고 친일파 재산 환수에도 참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네.
정상이죠. 아니, 할아버지가 중수원 참여한 게 홍영표 의원 책임은 아니잖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좀 과도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유권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유권자들이 자기를 선택할 때 참고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상징적으로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도 그거는 뭐 인간적으로 미안할 거는 당연한 걸 수 있지.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중수원 참의로 일본한테 뭐 상을 받아서 재산이 많았으면 자기 아버지도 자기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기 나름의 감정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김무성 씨가 확실하게 지금 대선에 나오려고 작정을 한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조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 명단에 안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정 지위 이상에 있었거나 그다음에 그 지위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를 했거나 뭐 비행기를 사서 바쳤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입대를 선동하는 연설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친일 임명사전에 오른 거지. 일제시대 때 무슨 공무원을 했다든가 무슨 교사를 했다든가 이런 거 자체로 친일 명단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조사가 자료가 덜 나와서 조사가 덜 돼서 미등재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정보판 나오면 넣어야죠. 그렇죠. 예. 그걸 뭐 빠졌다고 너무 섭섭해할 거 아니에요. 네. 또 새로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입대를 갖다가 선동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비행기를 보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로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 참 대단하네 이분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사형제였는데 맨 막내 작은 아버지는 징용을 가셔가지고요. 필리핀 근처에 가서 전쟁 끝나기 직전에 탈출해서 뗏목 타고 하다가 미군 배에 구조돼 갖고 살아온 분이에요. 그 진짜 인육을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뗏목 위에서 살아남으려고. 네, 저는 그걸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아버지가 1년이 나이가 어렸대요. 1년만 빨랐으면은 일찍 태어났으면 징용을 끌려갈.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는 징용을 그렇게 보국대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징용을 면한 게 한종눈이 실명이어서 이제 징용을 면한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좌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조상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는 그 공직자, 그 정치인의 생각을 보려는 거지. 그 조상들을 흠잡으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김무성 씨는 지금 엉뚱한 대로 똥볼을 차고 있는 거라고. 네. 문제의 핵심은 그 아버지가 친일을 했냐 안 했냐의 자체가 아니고 그런 행위들을 대하는 김무성 씨의 생각과 태도가 문제인 거지. 나는 이제 김무성 씨가 이걸 몰라서 이러는 거라고 보진 않아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이른바 정치적 의식의 후진적 층위들 있잖아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정치적 후진적 의식의 후진적 층위들을 겨냥한 그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먹힌다는 거죠. 문재인도 아버지가 친일을 했고 박원순도 아버지가 친일을 했고 다 우리나라 너나 없이 정치인 여야 구분 없이 다 친일한 자손들이야.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퍼뜨리는 이 전략. 이게 새누리당의 전략이거든. 그렇죠. 예. 이거에 이야기가 좀 우리 야당을 답사하려고 오늘 들어왔는데 답사하다 보니까 결국 기성전 새누리당이네. 이제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여튼 참고로 이 정보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권은 지금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이요. 이 혼돈을 좀 정리를 하고 야권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과반수의 민심 이런 거에 부합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꼭 우리 역사책에 봤던 망해가는 왕조를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거에 있어서 국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차제 정의당도 그러하고 새정치연합도 그러하고 또 다른 원외 야당들도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음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하면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다는 대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 현실 이걸 좀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 때문에 야당을 답사해 본 거지 무슨 정의당 광고하고 무슨 새정년 디스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점을 오늘
타임라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12년부터 이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흑색 선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분명 대안이 좀 대응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50몇 %가 되는데 사실 야권 지지율은 합해도 30%가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야권에 있다고 봐요. 야권이 제대로만 한다면은 사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쪽이 충분히 닥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3년 동안 온갖 닥짓들을 다 했잖아요. 자꾸 대통령을 가금류에 비유하는 그런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 가금류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그 점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 같아요. 야권 내에서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예.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